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 뵈러 요양원에 갔던 길이었어요. 어머니 침실 주변 정리 좀 해드리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로 보이는 한 분이 슬그머니 들어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화장실 칸마다 문을 덜컥덜컥 열어보며 안에 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더니 제 손에 꼬깃 탄 식당 영수증 하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고 여사님 며느님 되시죠?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꼭 가봐요. 이러고는 미처 질문할 새도 없이 후다닥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3시에 어딜 가서 어머니를 살리라고? 의아한 마음으로 펴본 종이엔 의문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용인에 위치한 댁숙집이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차로 10여 분가량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그 쪽지를 무시하고 오후에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전 어떤 상태로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도 남겨둔 큰 그림. 이제라도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느덧 반백년을 살았네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어찌된 게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40대는 40km 속도로 50대는 50km 속도로 간다더니 맞는 말인가 봐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도 어느덧 5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말렸죠. 어머니를 제 손으로 요양원에 모실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집에서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도 일해야 하고 손주들도 챙겨야지. 내가 괜히 짐이 되면 안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혈압이나 당뇨도 없이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약국에 다녀오시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고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하루아침에 대소변 조절도 불가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하시더군요. 저희 집에 잠시 오실 때도 미리 연락 주시고 차 한 잔만 하고 가실 정도로 평소 남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하셨죠. 어머니는 항상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요양원에 입소하신 게 너무 속상했지만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퇴근 후 꼭 찾아뵙고 직접 끓인 국과 좋아하시는 떡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시어머니 돈을 3번이나 말아먹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외아들도 막상 편찮으시다고 하니 요양원에 자주 뵈러 다니는 걸 보면 남편도 철이 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요양원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확실히 입소하신 뒤로는 안색이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에서는 환경이 바뀌어 적응하는데 보통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걸린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데 나날이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어머니가 원하셨다지만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가 싶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혼자 외아들 키우며 고생해 자수성가하셨는데 남은 인생 얼마 즐기지도 못하고 그동안 모은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으니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 인생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한편으론 100살까지 살겠다 큰소리치던 저도 요즘은 나도 언젠가 저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갸냘펐던 어머니의 볼살은 쏙 빠졌고 손에는 핏줄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였어요. 남대문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 눈빛 하나는 호랑이처럼 매서웠는데 갈 때마다 초점이 탁 풀려서는 천장만 멍하니 보고 계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새 고아서 싸간 곰탕을 한 숟갈 먹여드리려는데 어머니가 입을 오물거리시더니 옆으로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대쪽 같던 분이 침을 흘리며 누워 계시니까 제 억장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가져온 간식은 다 드셨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브레 과자 사왔어요. 잘 먹는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회사 다니랴 애들 챙기랴 바쁠 텐데 이렇게나 자주 오면 힘들어서 어떡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니 식판에 밥이 절반 이상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밥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입맛이 없으세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오던지 사오던지 할게요. 아니야.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입술이 말라. 웃을 때마다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마음에 남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마르신 것 같아. 연세 드신 분들 원래 한번 아프고 나면 살이 많이 빠져. 그래도 너무 심한데? 괜한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네. 그 말에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무심코 본 시어머니 손목에 멍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글쎄다. 재활하다가 부딪혔나 보지. 재활운동 하시다 보면 멍이 잘 드세요. 옆에 있던 담당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낮잠을 이렇게 많이 주무시나요? 저번에도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던데, 그리고 식사를 통 못 하시는지 팔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셨더라고요. 원래 연세 있으신 분들은 뼈 다쳐서 누워 계시면 기력이랑 근육이 훅 떨어져요. 지금 병원 진통제 약발 받느라 졸리신 거니까 푹 쉬게 두시는 게 며느님이 효도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신 곰탕은 제가 이따가 데워서 꼭 먹여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르신 깨시면 또 다리 아프다고 짜증내시니까 오늘은 그만 들어가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참 고운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데 남의 손에 맡기면서 염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뚱한 표정의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 잘 봐주십사 사온 간식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 저와 친정엄마 사이가 보통 모녀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친엄마라기보다 거의 계모에 가깝게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죠. 아마 첫 아이를 낳아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거나 미역 한 그릇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걸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지장에서 제일 좋다는 미역 한 상자가 집으로 도착했더라고요. 그냥 내가 우리 며느리 좋은 미역 먹이고 싶어서 보낸 거야. 제 마음이 다칠까봐 친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 챙겨주셨었죠. 제 상처를 알고도 조용히 품어주신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부족할 법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셨고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요양보호사가 한 말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길래 길게 있진 못했어요. 하나야, 주말인데 애들이랑 좀 나들이도 다녀오고 그래라. 나 신경 쓴다고 여기에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다음에 또 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피곤하신 것 같아 인사를 드리고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고부자 여사님의 며느님 되시나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담당 요양보호사랑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요양보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 하나를 쥐어주시길래 봤더니 식당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꼭 오후 3시에 여기로 가보세요. 갑자기 왜요? 잠시 망설이던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살리고 싶으시면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저한테 들었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이런 거 남의 일에 참견하면 안 되는데 며느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착해 보이고 어르신이 하도 불쌍해서 천벌받을까봐 말해주는 거예요. 황급히 뒤돌아 젠걸음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뭔가 서늘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구겨진 주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폰으로 검색한 내용으로는 누룽지 백숙을 파는 곳이었어요. 리뷰는 3개밖에 없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곳 같았습니다. 왜 하필 식당이고 3시인 거지? 밥을 먹으러 갈 시간도 아니고 가게들 요즘 오후 장사 때문에 한두 시간 잠시 문 닫을 시간인데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26분이었습니다. 식당까지는 차로 10여 분 정도. 갈까 말까. 처음 본 사람이 건넨 쪽지 하나 때문에 움직인다는 게 우습게 느껴져 망설여졌습니다. 가지 말자. 세상이 흉흉한데 가서 흉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째?
원무과에 들러서 볼일을 보는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아서 무의식 중에 자꾸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좋기 예순은 되어 보이시던데 그 나이에 장난할 리도 없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가라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가볼까? 먼 곳도 아니고 어차피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잠시 들러보지 뭐. 결국 저는 내비게이션에 적힌 주소를 입력했어요. 지금 시간 2시 50분. 요양원에서 13분으로 찍히더군요. 시어머니 살리고 싶으시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름이라도 알아둘걸? 하도 당황해서 그 여자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식당은 한적한 곳에 있는 만큼 생각대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차장도 넓지 않았고 손님도 몇 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쪽에 너무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 그이 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주말이지만 월요일에 있을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에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번호판을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분명한 남편 차. 남편 차 번호와 제 차 번호를 섞어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설마.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저와 겹치는 걸 보니 같은 장소가 맞는 것 같았어요. 회의 중 아니었어? 잠깐 거래처 사람들이랑 밥 먹는 중. 어딘데? 회사 근처지. 그건 왜 물어? 그냥. 혹시 빨리 오면 올 때 당신 먹을 거 좀 포장해 오라고. 날 더워서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네. 오늘 늦어? 저녁 먹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무슨 일이길래 거짓말까지 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칼을 멀찍이 숨겨 대놓고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식당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게 안을 보니 2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중 창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낯익은 뒷모습,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방금 전까지 요양원에서 봤던 시어머니 담당 요양보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어머니 관련해서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 나누는 건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주방과 연결된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선풍기 틈 사이로 식당 안에서 2 사람의 실루엣이 어른거리고 말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제 입을 2 손으로 꽉 틀어막은 채 조심스럽게 그 틈새로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아, 오빠, 나 진짜 더는 못 해먹겠어. 기저귀 갈고 비위 맞추는 거. 내가 진짜 오빠 아니면 언제 이런 짓을 해보겠냐고. 언제까지 이 지러를 떨어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덕분에 일이 아주 술술 풀리고 있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건 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건가? 일이 술술 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꼬리가 길면 무조건 밟히게 되어 있잖아요. 섣불리 건드려서 경계심만 키워줄 게 아니라 아주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덜미를 잡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아쉽지만 식당이 보이는 맞은편 카페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남편과 여성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건넸고 남편은 웃으며 주머니에 받아 넣었습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둘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그분은 날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그날 밤부터 머릿속에는 식당 앞에서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담당 요양보호사. 이런 조합은 보다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요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전날 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조금 먹었다. 옆에 놓인 식판을 보니 국은 거의 그대로였고 반찬도 몇 번 젓가락만 댄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담당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며느님 오셨어요? 어제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 느낌이었을까요? 불과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죠. 담담한 표정. 하지만 곧바로 웃으며 시어머니의 담요를 정리하더라고요.
오늘은 재활치료가 있어서 조금 피곤하셨어요. 아, 오늘 재활치료 있으셨군요. 네, 연세가 있으셔서 뭐만 조금 하면 금방 피로해지셔요. 우리 보호사님은 보통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전 A조라 일찍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해요. 일찍 오시려면 근처에 사셔야겠네요. 네, 출퇴근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짧은 대화 후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다가 삼키기를 여러 번. 이내 병실 문을 힐끔 바라보시더니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약밥 좀 해오너라. 평소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둘의 대화를 곱씹어 보면 분명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불륜보다 더 큰 문제. 남편의 불륜은 그것만으로도 당장 이혼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숨기려면 몰래 만나면 될 일을 왜 하필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서까지 이어갔을까요? 하필이면 왜 담당 요양보호사인지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카메라랑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겁이 참 뭐 같은 게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역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제 옛날 휴대폰을 찾아 바탕화면에 녹음 버튼을 눈에 띄게 설정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지만 예전처럼 힘있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마 아들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병실에서 이상한 느낌이나 말씀을 들으시면 휴대폰 녹음 버튼만 눌러주세요. 아니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요새 요양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비해 확인해 두려고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도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무겁게 뱉으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제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평생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창밖만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나야, 녹음했다. 빨리 와라. 화면에는 놀랍게도 빨간색 녹음 파일이 3개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오빠 왔어? 나 어제 저 늙은이 기저귀 치우느라 비위상에서 구역질 났잖아. 아이고, 우리 우진이 고생하네. 그래서 엄마 상태는 좀 어때? 약은 안 빼먹고 다 먹었어? 그 두 내놈이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그 병상 바로 옆에서 입을 맞추고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약발 잘 봤네. 저번 주보다 종아리 근육이 더 빠졌잖아. 완전 미라가 다 됐네. 게다가 내가 밤마다 수면제랑 섞어서 수시로 먹이고 있으니까 스스로 숟가락 들 힘도 없을걸? 잠자느라 입맛도 없는지 밥도 못 먹더라고. 기력 다 떨어져서 올가을 넘기기 힘들 거야. 근데 오빠, 홍대에 있는 50억짜리 상가 건물 2채 전부 다 오빠 명의로 넘어오는 거 확실해? 오빠 마누라가 눈치채고 지분 내놓으라고 발악하는 거 아니야? 넌 참 걱정은 사소한다. 엄마만 죽으면 내가 위자료 핑계로 몇천 쥐어주고 이혼 도장 찍어서 쫓아낼 건데 뭔 걱정이야. 엄마 유산은 다 내 거고 우리 우진이 넌 옆에서 안방마님 노릇만 하면 돼. 알았어?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이걸 듣고 충격받으실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 눈물이 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민낯을 이렇게 듣게 되시다니 제가 어머니께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사실 다 알고 있었다. 그놈이 그렇지 뭐. 누구보다 내 아들,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보다 네가 더 놀랬을까 봐 걱정이다. 어머니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뇨? 그 끔찍한 학대와 고통을 알면서도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계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대체 왜요? 왜 그 무서운 짓을 가만히 당하고만 계셨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제가 억장이 무너져 가슴을 치자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안 돼요. 제가 안 이상 이렇게 계시도록 할 수 없어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 수속 밟고 올게요. 저것들,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나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네? 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시곤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남의 얘기하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병원에서 그러더라. 췌장암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굳이 요양원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온 이유다. 어머니,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수술 받아요. 저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어요. 내가 말하면 넌 이 늙은이 살리겠다고 바둥거렸겠지. 근데 내가 요양원으로 와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너한테까지 비밀로 했다.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제 제가 알아버린 이상 절대 이대로 어머니를 저 악마들 손에 맡길 수 없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저는 곧바로 수속을 밟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침이라고 해봐야 고작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상가 건물을 2채나 읽은 분의 마지막 짐이 겨우 그거 하나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차에 타시려던 어머니가 병원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햇볕이 제일 잘 드는 안방에 어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새 걸로 바꾸고 커튼도 빨고 좋아하시는 난 화분도 하나 들여놨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어머니는 방안을 한참 둘러보시더니 손으로 이불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며느리 집에서 살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딸할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전 어머니 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놈이 안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한테 삿대질을 해대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엄마를 왜 집으로 데려와? 거기가 시설도 좋고. 아니 그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챙겨주는데 굳이 사서 고생이야. 짐승만도 못한 주둥아리를 확 꼬매버리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피곤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한숨을 푹 쉬며 둘러댔죠. 어머니가 부쩍 야위고 안색이 안 좋으셔서 내가 당분간 모시면서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 해.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고는 쾅 소리나게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야, 한심철, 미안한데 앞으로 네 시나리오대로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 낮없이 곰탕을 진하게 구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밤새 어머니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어머니 이마에서 끈적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그래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하나야, 못난 아들 때문에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너한테 못 볼 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는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아니다, 다나야. 이제 그만하자꾸나. 너 저놈이랑 정리해야 한다. 어머니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시더니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을 새도 없이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내가 요양원 들어가기 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했지? 그때 진작에 다 준비해둔 거야. 받아라. 내 상가 건물 2채랑 예금, 그거 다 네 명의로 증여등기 맞춰놨어. 법무사 통해서 다 끝내놨으니 너는 이제 이혼해도 아쉬울 게 없어. 놀랄 거 없다. 내 자식 새끼가 짐승이라도 내 며느리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가는 게 내 마지막 도리 아니겠니? 이제 그놈한테 이혼 서류 들이밀어라. 지가 상속받을 게 남아있다고 믿는 놈이니까 아마 의심도 안 하고 콧노래 부르며 도장 찍어줄 거다.
너는 그날로 바로 저놈이랑 남남이 되는 거야. 내가 뒤는 다 봐놨으니까 넌 그저 빠져나오기만 해라. 알겠지? 어머니, 저더러 어쩌라고요. 어머니 두고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제 울음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오징어채랑 반찬 몇 개 싸들고 심철이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어. 문이 살짝 열려있더구나. 근데 이놈이 누구랑 전화를 하는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그때 이미 이놈이 나불대는 통화 내용으로 이 애미 죽기만 기다린다는 걸 알았지. 그 길로 사람 하나 붙여서 뒷조사를 해보니 백숙집 파는 사장한테 홀렸더구나. 어디서 골라도 그런 걸 골랐는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실을 안 직후에 건강검진으로 췌장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구나. 그때 결심했어.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덜 된 사람한테 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줄 순 없다고. 그래서 몰래 변호사 불러다 내 명의로 상가랑 예금 다 돌려버린 거다.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안방을 서글프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올봄에 내가 고관절이 부러졌지. 그때 네 남편놈이 눈을 번뜩이면서 나한테 팜플렛 하나를 들이밀더라. 아주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면서 자기가 모실 테니 거길 가자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사람 시켜 알아보니 글쎄 그 상간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거기 취업을 해 있더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 엄마를 상간녀가 있는 요양원에 밀어넣고 서서히 말려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놈이 파놓은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거다. 돈에 미쳐서 지 애미한테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이고 학대했다는 그 끔찍한 범죄 증거. 그거 하나 네 손에 확실하게 쥐어주려고. 그래야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증거로 네가 저놈들 꼼짝 못하게 목줄을 꽉 쥐고 소송도 못 걸게 만들 거 아니냐. 어머니는 남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받아갈 게 없도록 학대 증거까지 마련해 변호사한테 조치를 다 해두신 거였어요. 어머니,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어쩌려고? 울지 마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곧 내 인생의 마침표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다. 요양원에 있는 지 애미 빨리 보내겠다는 아들놈. 이미 잊은 지 오래다. 넌 군말 말고 이 애미 시키는 대로 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어머니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에 차가운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꾹꾹 눌러 쓴 이혼 서류를 거실 소파에서 배를 벅벅 긁고 있던 남편놈 코앞에 들이밀었죠. 도장 찍어. 깔끔하게 갈라서자.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이더라고요. 당신 사업한다고 낸 빚은 어차피 당신 빚이니까 전부 당신이 정리하는 걸로 하고 속으로는 어머니 상가 건물이 수십억인데 그까짓 몇 억 빚이 대수냐 하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 니년이 전 그렇게 원한다면 쿨하게 찍어주마. 너 진짜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그렇게 법원에 서류를 내고 한 달의 이혼 숙려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날 남편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고생했다. 넌 네 살 길 잘 찾아봐라. 그래, 실컷 즐겨둬라.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시어머니 건물을 관리하시던 관리소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건물 증여하시면서 관리소장님께도 미리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죠. 여느님, 혹시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한심철 씨한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다음 달부터 상가 월세 통장을 자기 명의로 바꾸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이미 1년 전 사모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거 말씀드렸는데 모르셨었는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요. 사모님께 곧 찾아가실 겁니다. 그 길로 눈이 뒤집혔는지 채 20분도 되기 전에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이 거실에 서 있는 저한테 달려들듯이 삿대질을 해대더군요. 야, 김다나, 너 이 미진뇌 우리 엄마 치매 걸린 거 꼬드겨서 상가 건물 가로챘냐? 당장 내놔. 그거 내 엄마 재산이야. 어머, 며느님이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치셨네.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원상복구 해놔요.
요양보호사 여우진이라는 여자도 옆에서 땡땡거렸습니다. 가로채다니? 이미 1년 전에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공증까지 다 받아서 적법하게 징여하신 건데. 아, 왜 나한테 다 주셨는지 억울해?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래? 두 내놈이 낄낄거리던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무슨 수작이야? 뭐긴 뭐야. 이놈들이 친엄마 죽이려고 약타 먹이고 학대한 증거지. 어머니가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뼈에 사무치게 원통해 하시면서 나한테 전 재산 넘기신 거야. 내가 이거 들고 당장 경찰서 가서 존속살해 미수로 쳐넣으려다가 어머니가 당신 핏줄이라고 조용히 끊어내고 싶어 하셔서 여태 참은 줄 알아. 너 직장 잘리고 어머니 믿고 끌어다 쓴 사업빚 수억 원. 이혼하면서 고스란히 네 이름 그대로 싹 다 이관된 거 알지? 상가 건물은 내 거고 넌 이제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 신용불량자야. 미안하지만 어머니 명의인 이 집도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으니 당장 내 집에서 그 더러운 발 치우고 꺼져. 5초 준다. 그제야 완벽하게 사태 파악이 된 한심철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여보, 다나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저 여우진, 저 미진녀이 꼬셔서. 제가 그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 버리자 옆에 있던 여우진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평생 어머니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것들이 단숨에 수억 빚더미를 안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 이 상가 건물 싹 정리해서 호주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 가려고요. 어머님은 이미 1년 전부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이 아닌 증여 완료 자산으로 정리해 두셨어요. 건물만 증여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이 따뜻한 유산으로 두 번 다시 멍청하게 당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참이거든요. 그놈들이 어디서 어떻게 빌어먹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향해 인사를 했네요. 어머니,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이 상가 건물, 저한테는 새 삶인 거 아시죠? 저 이제 두 번 다시 멍청하게 안 살게요. 저 독하게 잘 살아서 호주 가서 언니랑 어머니 목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게요.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증오도, 가슴을 후벼 파던 배신감도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더니 저는 악마 같은 놈을 만나 인생을 낭비했지만 마지막에 어머니라는 구원자를 만나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서게 되었네요. 오늘 밤엔 짐 정리를 마저 하고 내일은 구청에 들러 서류들 싹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날 날이 머지않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뚫리셨나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딱 2배만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빌게요. 감사합니다.